어떤 죽음은 총이나 병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도 말하지 않아서 옵니다. 한 남자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들은 33살이 돼서야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30년간 침묵했던 한 사람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늦었지만 결국 왔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올 것 같은 아침이었다. 하늘은 낯빛이었고 공기는 눅눅했다. 인천 만석동 골목, 낡은 고시원 창문 너머로 빗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윤태성은 창문을 보지 않았다. 그는 방 한쪽 벽에 붙어 있는 달력을 바라보고 있었다. 빨간 동그라미 하나. 오늘 날짜였다. 6번째 시험 결과 발표일. 핸드폰을 들었다. 화면을 켰다. 그리고 꺼버렸다. 다시 켰다. 합격자 발표 페이지가 열렸다. 수험 번호를 입력했다. 손가락이 떨렸다. 확인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뜬 단 한 줄. 해당 번호는 합격자 명단에 없습니다. 태성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천장을 바라봤다. 벽지가 군데군데 떠 있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방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냉장고 팬 돌아가는 소리만 작게 들렸다. 그는 한참 그렇게 누워 있었다. 33이었다. 27에 시작했다. 6년이었다. 일어났다. 세수를 했다. 밥은 먹지 않았다. 가방을 들었다. 신발을 신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다. 마이너스. 태성이 매일 걷는 길이 있었다. 고시원에서 나와 골목을 따라 10분쯤 걸으면 만석시장이 나왔다. 시장을 가로질러 큰 길을 건너면 구립도서관이었다. 그 도서관은 오전 9시에 문을 열었고 태성은 늘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 중 하나였다. 만석시장은 오래된 시장이었다. 재래시장 특유의 냄새가 났다. 젖은 생선과 나물, 오래된 목재, 양념 냄새가 뒤섞였다. 낡은 천막 사이로 상인들이 하나둘 자리를 폈다. 어떤 가게는 3대가 이어온 집이었고 어떤 노점은 주인이 혼자였다. 그중 한 자리, 시장 입구에서 왼쪽으로 두 번째 모퉁이, 플라스틱 상자 위에 나무를 펼쳐놓고 앉아있는 할머니가 있었다. 오명자, 78, 고사리, 취나물, 콩나물, 매일 새벽 직접 손질해서 내놓는다고 했다. 좌판 한쪽에는 낡은 담요가 하나 접혀 있었다. 날이 흐리면 무릎에 덮었다. 햇볕이 나면 한쪽에 밀어두었다. 태성은 처음에 그 할머니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했다. 시선이 늘 땅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다. 총각, 오늘도 가는구나. 태성은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가 나물 다듬던 손을 멈추고 그를 보고 있었다. 특별한 표정은 없었다. 그냥 바라보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눈이 맑았다. 네, 그게 전부였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할머니는 태성이 지날 때마다 짧게 한마디를 건넸다. 오늘도 가는구나. 비 오겠다. 얼굴이 안 좋네. 태성은 매번 짧게 대답했다. 길게 말할 기운이 없었다. 하지만 그 인사가 없는 날은 이상하게 하루가 더 무거웠다.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에도 태성은 도서관에 갔다. 책을 펼쳤다. 한 줄을 읽었다. 같은 줄을 다시 읽었다. 세 번째는 읽지 않았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굵어지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비가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도서관 유리창을 타고 물줄기가 흘렀다. 사람들이 창밖을 보며 서로 뭐라고 했다. 태성은 아무것도 듣지 않았다. 오후 4시, 그는 가방을 챙겨 도서관을 나왔다. 우산이 없었다.
챙기는 것을 잊었다. 아니, 애초에 쓸 마음이 없었는지도 몰랐다. 빗속을 걸었다. 만석시장으로 들어서는 골목. 빗물이 바닥을 흥건히 적셨다. 상인들이 서둘러 물건을 거두고 있었다. 천막 사이로 빗물이 새어들었다. 비닐봉지가 바람에 날렸다. 그때였다. 시장 입구 모퉁이. 오명자 할머니가 상자를 들어 올리려 하고 있었다. 나물 담긴 플라스틱 상자. 양손으로 붙잡고 일어서려는 순간 발이 미끄러졌다. 할머니의 몸이 기울었다. 상자가 쏟아졌다. 할머니가 쓰러졌다. 어머. 지나가던 사람 하나가 짧게 소리를 냈다. 몇몇이 멈췄다. 잠깐 쳐다봤다. 그리고 걸음을 다시 옮겼다. 빗속에서 우산을 내리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바빴을 것이다. 이유는 저마다 달랐겠지만 결과는 같았다. 아무도 달려가지 않았다. 태성도 멈춰서 있었다. 머릿속이 비어 있었다. 오늘 자신이 불합격했다는 것도 6년이라는 시간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냥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다. 빗속에 혼자. 그는 가방을 고쳐 들었다. 그리고 뛰었다. 할머니 곁에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어디 다쳤어요? 오명자는 눈을 찡그리며 손목을 감싸고 있었다. 안색이 창백했다. 숨이 거칠었다. 괜찮아, 그냥 넘어진 거야. 일어나실 수 있어요? 대답 대신 할머니가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다. 태성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몸을 낮췄다. 할머니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었다. 등을 내밀었다. 엎이세요. 아이고, 됐어. 총각이 무슨. 엎이세요. 목소리가 낮았다. 떨지 않았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태성의 등에 몸을 기댔다. 가벼웠다. 놀랄 만큼 가벼웠다. 태성은 일어섰다. 빗속을 걸었다. 인근 병원 응급실까지 뛰다시피 걸었다. 등에서 할머니의 숨소리가 느껴졌다. 가늘고 고른 숨.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다. 응급실 처치가 끝났다. 의사가 말했다. 손목 타박상, 그리고 과로, 영양 부족, 연세에 비해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태성은 잠깐 말을 멈췄다. 아니요. 그럼 어떤 관계세요? 지나가다가.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다. 태성은 복도 의자에 앉았다. 옷이 흠뻑 젖어 있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잠시 후 커튼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총각. 태성이 일어나 안을 들여다봤다. 할머니가 눈을 뜨고 있었다. 표정이 아까보다 조금 편해 보였다. 이름이 뭐야? 윤태성입니다. 할머니는 그 이름을 한 번 더 입속으로 되뇌는 것 같았다. 그리고 태성의 눈을 바라봤다. 오래 바라봤다. 무언가를 재고 있는 것 같았다. 무언가를 떠올리는 것 같기도 했다. 그리고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태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리를 뜨지도 않았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응급실 형광등 아래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마주 보았다. 태성은 아직 몰랐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 할머니가 그의 아버지와 같은 이름을 오랫동안 가슴속에 품어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름 하나가 오늘부터 그의 삶 전체를 바꿔놓으리라는 것을. 퇴원은 사흘 뒤였다. 태성은 그 사흘 동안 매일 병원에 들렀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 그냥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다. 도서관 가는 길에 병원이 있었고 병원을 지나칠 때마다 발이 멈췄다. 처음엔 5분이었다. 다음엔 20분이었다.
마지막 날은 2시간이 넘었다. 오명자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태성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대부분 말없이 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창밖을 보거나 눈을 감았고 태성은 가져온 책을 펼쳤다가 덮었다. 그래도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다. 퇴원하던 날 태성은 할머니를 집까지 데려다 줬다. 집은 시장에서 골목 2개를 꺾어 들어간 자리에 있었다. 재개발 예정 구역이었다. 오래된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 담벼락에는 빨간 스프레이로 철거 예정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몇몇 집은 이미 비어 있었다. 창문이 깨진 채 방치된 집도 있었다. 오명자의 집은 그 골목 끝이었다. 작은 철문을 열면 좁은 마당이 나왔다. 마당 한쪽에 화분 몇 개가 있었다. 오래된 것들이었다. 그래도 시들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들어와서 차라도 한 잔해. 괜찮습니다. 이만 가볼게요. 아이고, 사흘을 봤는데 뭐가 불편해서. 들어와. 거절할 틈을 주지 않았다. 태성은 좁은 방으로 들어갔다. 낮은 천장, 장판이 군데군데 들뜬 바닥, 한쪽 벽에 낡은 장롱 하나, 작은 상 위에 약봉지가 놓여 있었다. 할머니가 주전자를 올리는 동안 태성은 아무 말 없이 앉아 방 안을 보았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풍경이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살던 집이 이런 곳이었다. 천장이 낮고 벽이 얇고 겨울이면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오던 집. 태성은 그 집을 오래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생각하면 아프기 때문이었다. 그날부터였다. 태성은 틈틈이 오명자의 집을 찾았다. 장을 받아주기도 했고 죽을 끓여두고 오기도 했다. 할머니는 처음엔 한사코 거절했다. 하지만 거절하는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죽을 끓이면서 태성은 문득 멈췄다. 냄비 앞에 서서 나무 주걱을 저으며 그 동작이 낯익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아프던 날 태성도 이렇게 죽을 끓였다. 아버지 없이 혼자. 15이었다. 아버지가 없었다. 그 생각이 무겁게 가슴을 눌렀다. 윤병철, 태성의 아버지. 태성이 16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럽지 않았다. 오래 무너져 온 사람이었다. 일을 잃고 빚이 생기고 집이 없어지고 그 과정이 몇 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됐다. 마치 사람이 서서히 꺼지듯이. 태성은 아버지가 왜 그렇게 됐는지 오랫동안 알지 못했다. 알려고 하지 않은 것인지도 몰랐다. 그날 밤이었다. 태성이 설거지를 마치고 방에 들어가려는데 할머니가 벽 쪽을 향해 누운 채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날 내가 말했어야 했는데. 태성이 걸음을 멈췄다. 나만 말했어도 그 사람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목소리가 작았다. 잠결인지 깨어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윤병철. 태성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그 이름을 들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오래, 아주 오래 듣지 못했던 이름이었다. 윤병철. 아버지의 이름. 다음 날 아침 태성은 바로 묻지 않았다. 밥을 차렸다. 할머니가 일어나 상 앞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숟가락 소리만 났다. 밥을 다 먹고 태성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할머니. 응. 어젯밤에 윤병철이라는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할머니의 손이 멈췄다. 태성은 시선을 내리깔고 말했다. 제 아버지 이름입니다. 긴 침묵이었다. 오명자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태성을 바라봤다. 처음 병원에서 이름을 물었을 때, 그리고 한동안 그를 바라보던 그 눈빛. 그때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다. 할머니의 눈이 흔들렸다.
그래서 내가 나를 업고 뛰었구나. 그건 아무 관계 없어요. 관계 없는 게 어딨어.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말을 시작했다. 1995년이었다. 만석시장 일대는 재개발 사업이 한창이었다. 상인들은 보상금을 받고 떠나야 했다. 하지만 보상금 규모가 자꾸 줄었다. 계약서를 쓰고 나면 금액이 달라졌다. 항의하면 무시당했다. 이상하게 여긴 사람이 하나 있었다. 윤병철이었다. 그는 재개발 조합 관련 서류를 천천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숫자가 맞지 않았다. 보상금 지급 내역과 실제 집행 내역이 달랐다. 장부가 2개였다. 그는 자료를 모았다. 메모를 했다. 시청에 민원을 넣었다. 그리고 증거를 갖추어 고발을 준비했다. 그 핵심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었다. 오명자였다. 그녀는 보상금 조작 현장에 있었다. 담당자가 수치를 바꾸는 것을 직접 봤다. 당시 실무 책임자는 장영구. 시행사 직원이었지만 지역 유지와 연결된 인물이었다. 내가 증인으로 나서기로 했어. 병철 씨가 부탁했거든. 목소리 떨면서 할머니가 찻잔을 2손으로 감쌌다. 그런데 말이 끊어졌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누가 찾아왔어. 조용히 하면 가게 보상금을 2배로 쳐주겠다고. 말 안 들으면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할머니의 눈이 내려앉았다. 겁이 났어. 나는 그냥 겁이 났어. 태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증언하지 않았어. 고발은 증거 부족으로 흐지부지 됐고 병철 씨에게 오히려 횡령 혐의가 붙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윤병철은 직장을 잃었다. 소송에 휘말렸다. 빚이 생겼다. 그리고 몇 년 뒤 세상을 떠났다. 오명자는 그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침묵했다. 30년 동안 태성은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다. 화분들이 보였다. 낡고 오래된 화분들. 그래도 시들지 않고 버티는 것들.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무언가가 오래된 자물쇠처럼 천천히 열리는 느낌이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됐는지 이제 알 것 같았다. 억울하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다. 원망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냥 사실이 눈앞에 놓인 것 같았다. 무겁고 차가운 사실. 방 안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사람들 지금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살고 있습니까? 태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당 한쪽 담벼락의 빨간 글씨를 바라봤다. 철거 예정. 그 글씨 위로 오래된 빗자국이 흘러 있었다. 태성은 마당에 서서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았다. 무언가를 결심하는데 거창한 말은 필요 없었다. 태성은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발이 땅에 닿아 있었다. 손이 차가웠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결심은 조용했지만 행동은 빠르게 시작됐다. 태성은 다음 날부터 움직였다. 도서관 가는 발걸음이 바뀌었다. 책상에 앉아 펼치던 공기업 교재 대신 법원 판결문 검색창을 열었다. 1995년 만석동 재개발 횡령 키워드를 하나씩 입력했다. 기록이 있었다. 오래된 판결문이었다. 피고인 윤병철. 공소사실은 재개발 조합 공금 유용. 1심 유죄. 항소 기각. 그것으로 끝이었다. 판결문은 건조했다. 숫자와 날짜와 조문만 있었다. 사람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다. 태성은 그 판결문을 출력해서 접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갔다. 법률 상담을 해주는 곳은
구청 복지관 안에 있었다. 예약을 잡고 사흘을 기다렸다. 상담 시간은 30분이었다. 변호사는 40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말이 빠르지 않았다. 태성이 판결문을 내밀고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서류를 꼼꼼히 들여다봤다. 30년 전 사건이군요. 네. 재심 청구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가능한지 먼저 알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당시 재판에서 고려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진술만으로는 어렵고요. 증인이 있습니다. 당시 현장을 직접 본 사람. 변호사가 안경 너머로 태성을 바라봤다. 그분이 증언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짧은 침묵이 있었다. 한 번 더 오세요. 자료를 좀 더 정리해 오시고.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30분이 지나 있었다. 복지관을 나오는 길에 발걸음이 조금 가벼웠다. 불가능하지 않다는 말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태성은 오랫동안 가능성이 없는 일만 붙들고 살았다. 시험도 그랬다. 매년 가능성이 줄어드는 걸 알면서도 책을 펼쳤다. 그래서인지 작은 가능성도 무게 있게 느껴졌다. 다음 날 탐사 보도를 하는 지역 온라인 매체에 연락했다. 제보 메일을 보냈다. 1995년 재개발 비리 사건. 억울한 누명. 침묵했던 증인. 30년이 지나도 처벌받지 않은 사람들. 내용을 정리해서 첨부 파일과 함께 보냈다. 이틀 뒤 답장이 왔다. 기자가 직접 만나고 싶다고 했다. 기자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카페에서 만났다. 노트북을 들고 왔다. 태성의 말을 들으면서 타이핑했다. 중간중간 질문을 했다.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장영구라는 인물,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지역 건설 쪽에 있다고 들었어요. 증인분은 직접 인터뷰 가능한가요?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더 있으면 주세요. 판결문이랑 조합 관련 서류요. 태성은 출력해온 자료를 건넸다. 기자는 사진을 찍었다. 헤어질 때 기자가 말했다. 좋은 사안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태성은 고맙다는 말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다. 기사 초안이 나왔다는 연락이 왔다. 태성은 링크를 받았다. 읽었다. 사실관계가 정확했다. 이름과 날짜가 맞았다. 아버지의 이름이 문장 안에 있었다. 처음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참았다. 기사는 다음 날 오전 게재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날 밤 태성은 고시원 방에 누워 오랫동안 잠을 못 이뤘다. 뒤척였다. 천장을 봤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렵기도 했고 기대되기도 했다. 이게 맞는 방향인지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멈출 수도 없었다. 새벽 2시쯤 겨우 잠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 핸드폰을 확인했다. 기자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기사가 내려갔어요. 연락드릴게요. 태성은 그 문자를 3번 읽었다.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내려갔다는 게 무슨 뜻인지, 게재 전에 내려간 건지, 올라갔다가 내려간 건지.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2번 더 걸었다. 마찬가지였다. 1시간 뒤 문자가 왔다. 죄송해요. 위에서 결정된 거예요.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게 전부였다. 오후에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다음 상담 일정을 잡으려고 했다. 전화를 받은 건 다른 사람이었다. 담당 변호사님은 오늘부터 이 사건 맡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이유가 뭔가요?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태성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기사가 올라가기도 전에 막혔다. 변호사가 열흘 만에 발을 뺐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어딘가에서 움직인 것이었다. 누군가가 전화를 했거나 찾아갔거나 그 방식이 무엇이든 결과는 같았다. 태성이 만들어 온 길이 하루 만에 막혀버렸다. 30년 전처럼 아버지도 이런 벽 앞에 섰을 것이었다. 그날 저녁 오명자에게 갔다. 사실대로 말했다. 기사가 내려간 것, 변호사가 빠진 것. 할머니는 듣는 내내 말이 없었다. 표정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럴 줄 알았어. 할머니. 그 사람들이 그냥 두겠어. 30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인데. 목소리가 낮았다. 체념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체념은 아니었다. 오래 알고 있던 사실을 다시 꺼내는 목소리였다. 태성은 대답하지 못했다.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다. 골목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다. 발소리만 났다. 밤 11시가 넘었을 때 전화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윤태성 씨? 네. 만석동 쪽 아시죠? 지금 불이 났어요. 뛰었다. 버스가 없었다. 택시를 잡았다. 재개발 구역 입구에서 내려 골목 안으로 뛰어들었다. 멀리서 연기 냄새가 났다. 소방차 소리가 들렸다. 오명자의 집 쪽에서 불빛이 보였다. 이미 소방관들이 나와 있었다. 이웃 주민 몇이 골목 입구에 서 있었다. 태성은 그 사이를 밀고 들어갔다. 집은 반쯤 탄 상태였다. 지붕 한쪽이 무너져 있었다. 창문이 그을렸다. 마당에 화분들이 넘어져 있었다. 할머니가 어디 있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손을 들어 가리켰다. 구급차 탔어. 연기 마셔서. 태성이 골목을 빠져나왔다. 병원 이름을 물었다. 뛰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오명자는 이미 처치실 안에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였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다. 태성은 복도 의자에 앉았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아까부터 떨었는지 지금 처음 떨리는 건지 몰랐다. 경찰이 잠시 후 왔다. 화재 원인을 물었다. 태성은 아는 게 없다고 했다. 경찰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다. 일단 전기 합선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선이요.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요.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이 돌아갔다. 태성은 유리창 안을 다시 바라봤다. 오명자의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리고 있었다. 살아있었다. 그것만 확인했다. 새벽이 되었다. 태성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 자판기 커피를 한 잔 뽑아 들었다가 마시지 않았다. 복도가 조용해졌다. 가방 안을 열었다. 자료들이 있었다. 판결문 출력본, 기자와 나눈 메모, 변호사 상담 메모, 다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오래된 지퍼백 하나, 아버지가 남긴 유품이었다. 이사할 때마다 들고 다녔다. 열어본 적이 없었다. 아니, 열 수가 없었다. 무서웠다. 태성은 그 지퍼백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오래 바라봤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떨었다. 어디선가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났다. 태성은 지퍼를 열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하지만 손에서 놓지도 않았다. 그렇게 새벽을 버텼다. 기사도 막히고 변호사도 떠나고 집도 탔다.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남은 건 이것뿐이었다. 손 안에 낡은 지퍼백. 그리고 태성이 아직 모르는 그 안에 적힌 것들. 지퍼를 연 건 다음 날 아침이었다. 병원 복도 창가. 햇빛이 처음으로 들어오던 시간이었다.
태성은 밤새 자리를 지켰다. 오명자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고비는 넘긴 것이었다. 담당 의사가 말했다. 연기를 많이 마셨어요. 며칠은 쉬셔야 합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 밖 의자에 앉았다. 가방에서 지퍼백을 꺼냈다.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몇 가지가 있었다. 빛바랜 사진 한 장. 가족 사진이었다. 태성이 7살쯤 됐을 때였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태성. 세 사람 모두 웃고 있었다. 어디서 찍은 건지 기억나지 않았다. 영수증 몇 장, 용도를 알 수 없는 것들, 그리고 낡은 가죽 수첩 하나. 표지가 달아 있었다. 모서리가 해졌다. 펼치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다. 아버지의 필체였다. 작고 꼼꼼한 글씨였다. 태성은 그 글씨를 오래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무언가를 쓰는 걸 본 기억이 드물었다. 그래서 낯설었다. 그러면서도 어딘가 익숙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수첩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95년 3월부터 시작됐다. 조합회의 날짜, 금액, 이름, 짧은 메모들, 숫자들 옆에 물음표가 달려 있었다. 의심이 쌓이는 과정이었다. 한 줄 한 줄이 그랬다. 4월로 넘어가자 문장이 길어졌다. 1995.4, 12, 증인 오명자 약속. 태성의 손이 멈췄다. 계속 읽었다. 협박 정황. 모두 겁먹음. 오명자도 연락 안 됨. 혼자 가면 안 될 것 같다. 그래도 간다. 그리고 날짜가 몇 장 더 넘어갔다. 5.9. 고발장 접수. 아무도 받아주지 않으려 했다. 3번 갔다. 6월. 횡령 혐의 통보 받음. 말이 안 된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 마지막 몇 페이지는 글씨가 달라졌다. 힘이 없어 보였다. 줄이 삐뚤었다. 그래도 꾹꾹 눌러 썼다는 게 느껴졌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태성아, 세상이 널 외면해도 너는 오른쪽에 서라. 그게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말의 전부다. 태성은 수첩을 덮지 않았다. 그 페이지를 오래 바라봤다. 눈물이 날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오지 않았다. 눈물보다 먼저 다른 감각이 왔다. 가슴 한가운데가 단단해지는 느낌이었다. 무언가가 자리를 잡는 것 같았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자리에 병실 안에서 오명자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태성은 수첩을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병실 문을 열었다. 오명자는 눈을 뜨고 있었다. 창밖을 보다가 태성이 들어오자 시선을 돌렸다. 잠은 잤어? 조금요. 거짓말. 태성은 할머니 옆 의자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할머니. 응. 제가 아버지 수첩을 봤어요. 오늘 처음으로. 오명자가 눈을 가늘게 떴다. 아무 말하지 않았다. 할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1995년 4월 12일. 할머니의 눈이 창밖으로 향했다. 오래된 날짜였다. 하지만 오래된 것처럼 말하지 않았다. 어제 일처럼 얼굴에 남아 있었다. 병철 씨가 그날 나한테 왔었어. 낮은 목소리였다. 작은 카페였어. 인스턴트 커피 타주는 그런데. 병철 씨가 종이를 펼쳐놓고 숫자를 하나씩 설명했어. 손이 떨리더라. 나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무섭지도 않은가 싶었어. 무서웠겠지요, 아버지도. 그랬겠지. 근데 그게 티가 안 났어. 할머니가 눈을 감았다. 나는 티가 너무 많이 났어. 그게 부끄러워서 더 도망쳤는지도 몰라. 태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이 필요한 말이 아니었다. 그날 오후 태성은 움직였다. 무작정이 아니었다. 수첩을 읽고 나서
머릿속이 오히려 정리된 느낌이었다. 감정이 앞서지 않았다. 해야 할 것이 보였다. 먼저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공익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있었다. 이름은 이수민. 30대 후반. 말이 느리지 않았지만 경솔하지도 않았다. 태성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중간에 끊지 않았다. 설명을 마치자 이수민이 물었다. 수첩이 진짜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아버지 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증인이 살아있어요. 증인이 직접 법정에서 말할 수 있나요? 태성은 잠깐 생각했다. 물어봐야 합니다. 이수민이 태성을 바라봤다. 쉽지 않은 일인 거 아시죠? 압니다. 그래도 하시겠어요? 네. 짧은 침묵이었다. 이수민이 노트를 폈다.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병원으로 돌아온 건 저녁이었다. 오명자는 죽을 반쯤 먹다 내려놓은 상태였다. 태성이 들어오자 숟가락을 다시 들었다. 뭔가를 숨기는 동작이었다. 태성은 모른 척했다. 옆에 앉았다. 변호사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야? 공익사건 하는 분이에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명자가 죽 한 술을 떴다. 뭐라고 하던? 재심 청구 가능성 있대요. 조건이 있긴 한데. 어떤 조건? 태성은 잠시 호흡을 골랐다. 증인이 직접 법정에서 말해야 해요. 할머니의 손이 멈췄다. 태성은 그 얼굴을 바라봤다. 할머니의 눈이 아래로 향해 있었다. 숟가락이 죽 위에 잠겨 있었다. 강요하고 싶지 않았다. 태성은 말을 잇지 않았다. 긴 침묵이었다. 그리고 오명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었어. 30년 전에. 목소리가 낮았다. 떨지 않았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 태성은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와야 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대신 눈이 따가워졌다. 태성은 눈을 한번 깜빡이고 창밖을 봤다. 어두워진 하늘이었다. 그 다음 주부터 일이 빠르게 진행됐다. 이수민 변호사가 자료를 검토했다. 수첩, 판결문, 당시 조합 관련 서류, 그리고 태성이 기자와 나눈 메모와 녹음 파일. 기자가 기사를 내리기 전 확보해둔 자료들이었다. 기자는 자료를 쓰지 못했지만 갖고 있던 것들을 태성에게 넘겨주었다. 쓰진 못했지만 없애기엔 아까웠어요. 그렇게 말했다. 이수민이 자료를 보고 나서 처음으로 표정이 바뀌었다. 이 정도면 할 수 있어요. 재심 청구서가 접수됐다. 태성은 그 서류를 직접 들고 법원에 갔다. 법원 건물은 처음이었다. 높고 조용했다. 접수창구 직원이 서류를 받아 번호를 찍었다. 돌아오는 길에 만석시장을 지났다. 오명자의 좌판 자리는 비어 있었다. 퇴원까지 시간이 더 필요했다. 플라스틱 상자도 담요도 나물도 없었다. 그냥 빈자리였다. 태성은 그 앞에 잠깐 섰다가 걸었다.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심리 기일이 잡혔다는 통보였다. 이수민이 전화로 말했다.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졌어요. 오명자 씨 건강 상태 확인 후 출석 날짜 잡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하실 건 나중에요. 아직 시작이에요. 통화를 마치고 태성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으로 시장 골목이 보였다. 저녁이었다. 가게들이 하나씩 불을 켜고 있었다. 오래된 간판들이 주황빛 아래 서 있었다. 증언 날이 됐다. 법정은 조용했다. 오명자가 증인석에 앉았다. 법원 복도에서부터 말이 없었다. 태성은 옆에서 걸었다. 할머니의 걸음이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판사가 물었다.
증인은 1995년 만석동 재개발 조합 관련 사항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까? 오명자가 마이크 앞에 앉아 있었다. 태성은 방청석에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할머니의 어깨가 한 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숨을 들이쉬는 것이었다. 그리고 말했다. 있습니다.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였다. 방청석이 조용했다. 판사가 서리를 들었다. 진술을 시작해 주십시오. 오명자가 입을 열었다. 30년 만이었다. 태성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꽉 쥐지 않았다. 그냥 놓아두었다. 심장이 뛰었다. 조용하고 일정하게 뛰었다. 판사가 서류를 한 장 넘기며 말했다. 수첩과 녹음 파일, 증거로 채택합니다. 법원을 나왔을 때 바람이 불었다. 오명자가 계단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태성은 그 옆에 섰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할머니가 먼저 말했다. 어때? 뭐가요? 무거워? 아니면 좀 가벼워? 태성은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아직? 오명자가 짧게 웃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의 웃음이었다. 나는 좀 가볍다. 두 사람은 계단을 내려갔다. 아버지의 수첩은 법원 기록에 남았다. 그리고 30년간 묻혔던 사건이 조용히 다시 세상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판결이 나온 건 증언으로부터 2달 뒤였다. 그 2달 동안 태성은 매일 무언가를 기다렸다. 연락이 오기를, 결과가 나오기를. 그러면서도 일부러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지 않으려 했다. 밥을 먹었다. 잠을 잤다. 오명자의 회복을 도왔다. 이수민 변호사가 요청하는 자료를 정리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태성은 오래 기다리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6년을 그렇게 살았다. 다만 이번 기다림은 달랐다. 이전에는 결과가 나를 증명해 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 이번에는 그런 기대가 없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미 해야 할 일은 했다는 감각이 있었다. 그 감각이 생각보다 단단했다. 재판 결과는 오전에 문자로 먼저 왔다. 이수민 변호사였다. 재심 인용됐습니다. 무죄 판결입니다. 연락 기다릴게요. 태성은 고시원 방 안에 있었다. 문자를 읽었다. 다시 읽었다. 3번 읽었다. 창밖에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움직였다. 형광등은 꺼져 있었다. 햇빛만으로도 방이 충분히 밝았다. 태성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한참 그렇게 앉아 있었다. 울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울음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숨이 길어졌다. 들이쉬고 내쉬고 그 호흡이 조금씩 고르게 됐다. 아버지 생각이 났다. 작고 꼼꼼한 글씨로 수첩에 뭔가를 적던 사람. 손이 떨리면서도 고발장을 들고 3번 찾아갔던 사람.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아들 이름을 써두었던 사람. 태성아, 세상이 널 외면해도 너는 오른쪽에 서라. 태성은 눈을 감았다. 그 문장이 처음 눈에 들어왔을 때와 달랐다. 처음엔 무게였다. 지금은 다른 것이었다. 무게가 사라진 게 아니라 그 무게를 받쳐주는 무언가가 생긴 것 같았다. 오명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2번 울리고 받았다. 할머니. 응. 무죄 나왔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무 소리도 없었다. 태성도 기다렸다. 긴 침묵이었다. 그리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갈라진 목소리였다. 그래. 그 한마디였다. 태성은 더 말하지 않았다. 할머니도 더 말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지 않은 채 그냥 있었다. 수십 초가 지났다. 먼저 끄는 건 오명자였다. 툭 하는 소리. 태성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다.
벽지가 여전히 군데군데 떠 있었다. 형광등이 여전히 희미하게 깜빡였다. 방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랐다. 판결이 알려지면서 일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추가 수사가 진행됐다. 장영구와 당시 관련자들이 조사를 받았다. 보상금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 30년 된 서류들이 다시 꺼내졌다. 오래된 장부가 다시 열렸다. 이수민 변호사가 말했다. 형사 처벌까지 가려면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하지만 방향은 잡혔어요. 알겠습니다. 태성 씨, 이거 쉬운 일 아니었어요. 아시죠? 태성은 잠깐 생각했다. 쉬웠으면 제가 못했을 것 같아요. 이수민이 짧게 웃었다. 그게 두 사람이 나눈 가장 긴 대화였다. 언론이 다시 움직였다. 처음에 기사를 내리던 매체는 아니었다. 다른 곳이었다. 판결문을 토대로 한 기사였다. 사실관계만 담담하게 적은 기사였다. 자극적인 제목이 없었다. 그래서 오래 읽히는 기사였다. 윤병철의 이름이 활자로 박혔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 혼자 버텼던 사람, 아들에게 편지를 남긴 사람. 태성은 그 기사를 프린트하지 않았다. 저장도 하지 않았다. 한 번 읽고 창을 닫았다. 기사보다 중요한 건 이미 손 안에 있었다. 낡은 가죽 수첩이었다. 판결이 난 지 2주가 지났을 때 만석시장 상인회가 조용히 움직였다. 오래된 상인 몇 명이 모였다. 1995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다. 재개발 때 피해를 봤던 사람들, 보상금이 줄어든 것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중 한 명이 작은 액자를 만들었다. 가로 20cm, 세로 15cm짜리 나무 액자였다. 유리가 끼워져 있었다. 안에 종이가 한 장 들어 있었다. 윤병철 의로운 시민. 글씨는 손으로 썼다. 삐뚤지 않았다. 꾹꾹 눌러 쓴 글씨였다. 그 액자가 오명자의 좌판 옆 기둥에 걸렸다. 태성이 그것을 처음 본 건 아침이었다. 시장을 지나다 눈에 들어왔다. 멈췄다. 가까이 다가갔다. 액자를 한동안 바라봤다. 누군가 만들어 걸어둔 것이었다. 크지도 않았다. 화려하지도 않았다. 그냥 거기 있었다. 태성은 손을 들어 액자 테두리를 가볍게 짚었다. 나무가 차가웠다. 오명자는 시장에 돌아왔다. 퇴원 후 한 달이 지났을 때였다. 집은 고쳐졌다. 재개발 예정이었지만 주민 지원으로 임시 수리가 됐다. 화분들은 대부분 살아 있었다. 할머니는 이른 새벽부터 나무를 손질했다. 태성이 도착했을 때 오명자는 이미 좌판을 펼쳐놓고 있었다. 고사리, 취나물, 콩나물. 매일 그래왔듯이 왔어. 네. 태성은 옆에 작은 접이식 의자를 펼쳐 앉았다. 오명자가 나무를 다듬으면서 말했다. 공기업 시험은 어떻게 할 거야? 안 볼 것 같아요. 그럼 법 공부 좀 더 해보려고요. 할머니의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왜? 태성은 시장 골목을 바라봤다. 아침 햇빛이 지붕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다. 상인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고 있었다. 오래된 간판들이 빗속에 서 있었다. 아버지가 기록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기록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조용한 대답이었다. 오명자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잠시 후 나물 한 움큼을 태성 쪽으로 내밀었다. 이거 어머니한테 갖다 드려. 어머니 오래됐어요. 알아. 그래도 가져가. 태성은 나무를 받았다. 그날 오후 태성은 아버지 산소에 갔다. 오래된 공동묘지였다. 인천 외곽이었다.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이었다. 태성도 몇 년 만이었다. 묘비 앞에 섰다. 나무를 내려놓았다. 오명자가 싸준 것이었다.
오래 서 있었다. 할 말이 많을 것 같았는데 막상 오니 말이 없었다. 그냥 그 앞에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풀이 움직였다. 태성은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폈다. 아버지의 글씨를 소리 내지 않고 읽었다. 태성아, 세상이 널 외면해도 너는 오른쪽에 서라. 태성은 수첩을 덮었다. 왔어요. 작은 목소리였다. 늦었지만 결국 왔어요. 바람이 다시 불었다. 풀잎이 고개를 숙였다가 돌아왔다. 만석시장은 오늘도 열렸다. 이른 아침부터 상인들이 자리를 폈다. 생선 냄새, 나물 냄새, 양념 냄새. 오래된 시장의 공기가 골목을 채웠다.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았다. 오명자는 오늘도 같은 자리였다. 고사리, 취나물, 콩나물. 옆 기둥에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다. 태성은 그 맞은편 의자에 앉아 법학개론 책을 펼쳤다. 책이 두꺼웠다. 읽어야 할 게 많았다. 오명자가 지나가는 손님에게 나무를 건네다 말고 태성을 봤다. 공부하는 척은 잘하네. 하고 있어요. 얼굴이 책 위에 있어야지. 저기 어딜 봐. 태성은 시선을 내렸다. 할머니가 낮게 웃었다. 골목 안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오래된 간판들 위로, 낡은 지붕들 위로 빛이 쌓였다. 태성은 책 위에 시선을 고정했다. 한 줄 읽었다. 다음 줄로 넘어갔다. 침묵은 사람을 무너뜨린다. 하지만 용기는 시간이 지나도 누군가를 살린다. 그리고 늦게 도착한 정의도 결국 도착한 것이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